자, 이제는 실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쯤 와 있냐면요. 처음에 살펴봤던 이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죠. 이게 정상적인 순서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이제 기본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그랬죠. 수용해서 쫙 밀고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바로 이 실시 계획을 이제 작성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 계획은 당연히 처음에 작성했던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요. 이렇게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은 실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준용한다는 것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즉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데 그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뭔가 차고 누락 등에 따른 사업 시행 면적의 정정이에요. 그런데 사업 시행 지역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차고와 누락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100분의 10이라고 해도 10%라고 해도 안 되고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이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의 면적의 감소, 그 다음에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사업비는 다소 줄거나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를 지정권자는 각각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이제 고시해야 되는데, 고시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 있다는 거,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어떤 내용이 고시 내용에 저촉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신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이번에 고시된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으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의 인가, 전용 상수 설치 등등등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뭔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허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쭉 딸려서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사업 시행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누게 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좀 더 간단하고요. 땅을 다 수용해서 그냥 쫙 밀어버리고 거기에 토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좀 간단하고, 환지는 일단 또 땅을 바꿔줘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합니다.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각 수용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인 공급과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택합니다. 땅을 쫙 수용해서 집단적으로 조성을 하고 공급을 할 때 필요합니다. 환지 방식은 먼저 2번 보죠. 이 땅 가격이 너무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체 다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비용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기존 땅의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개발한 후에 그 이상의 가치의 땅이나 건물을 주겠다, 바꿔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또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시행의 시행 방식의 변경은 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방식을 한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의치 않을 때 뭔가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어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인 경우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혼용일 때도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지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환지에서 수용 또는 사용, 혼용 이런 식으로 환지자가 일단 들어간 경우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 환지 방식, 혼용도 환지가 들어가 있죠. 환지 방식으로 뭔가를 진행하다가 수용 또는 사용 이런 방식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수환은 되는데 환수는 안 돼요. 그래서 홍수환이지 홍수환이 맞지 홍환수라고 하면은 환이겠죠? 안 됩니다. 수환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당연한 거지만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시행자 중에 조합은 제외됩니다. 조합은 제외. 왜냐하면 조합은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데 민간사업 시행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이 다음과 같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 시행자 중에도 공공사업 시행자가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이런 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의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고시된 경우, 세부 목록을 교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의제를 하고요. 이 말은 수용권 행사가 개시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강제로 뭔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잘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재결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 말 그대로 토지 그리고 또 건축물까지 포함합니다.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원래는 돈으로 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2분의 1이었고요. 이제 조금 후에 나오는 원형지에서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즉 은행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 시행자는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후에 살펴볼 도시개발 채권은 이율을 조례로 결정하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발하고요. 도이조입니다. 김영식 증권으로 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돼요. 이렇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비교할 때 주택상환사채와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거를 원형지라고 하는데요. 아직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이렇게 하려는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이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요.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무에서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국지, 공, 정부 출연기관은 없죠. 국지, 공지, 그리고 공무에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살펴봤던 대로 도시개발 토지 면적의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발행 규모가 분양 건축물 면적의 분양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물론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혜택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즉 그 원형지의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10년의 범위가 되겠죠. 물론 원형지 개발자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매각 제한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을 보면은 기본 원칙으로는 수의 계약으로 합니다. 이 원칙이 수의 계약이라는 건 좀 특이하죠. 그런데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런 자에게 이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그때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또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 감정 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 그것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조성 토지 등을 이제 공급하려고 할 때도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또 부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급 방법을 보면은 아까 원형지는 기본이 원칙이 수의계약이었고, 학교나 공장 등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다가 그게 2번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 좀 특별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형지에서는 추첨의 방식이 아예 없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추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방법에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당구공, 공주루루, 단독주택, 당국공,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중에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양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추첨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까지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경쟁 입찰이나 추첨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하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 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조성 토지를 공급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아까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에다가 그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성 토지는 그냥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돼요. 즉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임대주택, 이주단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공장, 호텔, 시설업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간 공공성이 있는 거죠. 예. 폐기물 처리 시설, 임대주택,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유료시설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굳이 감정가 이하로 해줄 필요는 없고요. 공장 그리고 200실 이상의 호텔업 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알아준다 그러면은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공공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